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루입니다.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과 규제로 인해서 요즘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겁니다. 과거의 묻지마 투자는 이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인 거 모두들 아시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좀 접근을 해야 그나마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와 상의도 해보시고 저희 황부자와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황부자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자, 오늘은 추천 물건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고 이슈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역촌동에 있는 오피스텔과 경기도 파주시의 지식산업센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두 지역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3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79제곱미터,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역촌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평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GTX A 노선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저평가된 지역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은평구 하면은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역촌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위치는 6호선의 구산역 그리고 역촌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3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인데 왜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오피스텔 자체는 원래 업무시설이에요. 이 업무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사무용 오피스텔도 될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될 수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은 바닥 난방도 돼 있고요. 취사도 가능하고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생활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전용은 약 79평방미터,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촌동에 대한 지역 분석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위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은평구 역촌동은 약 4만 7천 명 정도의 세대원이 살고 있고요. 세대당 인구는 약 2.26명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인구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소형주택의 인기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주변에는 이제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평구 자체 그렇죠. 주택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재건축되는 곳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은평구의 개발되는 그 지도를 보면은 은평구의 산 빼고는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이런 식으로 개발이 지정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은평구가 한동안 안 가신 분들이 길을 못 찾을 정도로 많이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재개발 및 재건축이 되는 지역이 많아서 이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 또한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6호선을 이용해서 디지털 미디어시티 그리고 마포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자, 3호선을 이용해서는 이제 반포나 강남, 분당 접근성 또한 가질 수 있고요. 내부 순환로를 이용해서 주요 업무지구로 어디든지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오릉로라고 있죠. 서오릉로에서 통해가지고 고양이나 일산, 파주, 김포 등으로 다양한 주변 도시로 진출입이 편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나가기 쉽다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쉽다는 거겠죠. 그만큼 인구 유입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부산역, 역촌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좀 더 지나면 여기서 이제 GTX-A가 포함이 되겠죠. 자, 서울흥로 메인도로를 따라서 이제 버스 정류장도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대중교통도 많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고요. 직주 근접 또한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GTX-A 노선 2023년에 개통이죠. 그 연신내역을 통해서 개통을 하고요. 자, 고양선은 세전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부 경절천 또한 진행되고 있고 신분당선 연장선도 독바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구산역 주변이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1종 지구단위 구역이라는 거는 앞으로 개발 행위가 많이 일어날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주 1구역의 주택 재개발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입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은평구입니다.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직주 근접 누려보실 수 있다는 특징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개발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주변에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입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오피스텔은 6호선 구산역과 6호선 역촌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 가시면 불광역, 3호선 불광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바로 위로 가시면 2023년에 개통 예정인 GTX-A 연신내역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여기 대조 1구역 재개발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총 세대수가 2,400세대에 이르는 매머드급 재개발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들이 온통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데 지금 이주를 하고 있고 철거가 진행되는 그 지역은 여기 대조 1구역이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3호선을 이용하면 강남, 압구정, 그리고 반포, 분당 방면으로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GTX-A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위치도 갖게 되는 그런 지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이 도로가 서오릉로라 그러는데요. 이 도로는 이제 고양이나 일산, 파주, 이제 경기 서북부 지역이겠죠. 경기 서북부 지역으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겠고요. 자, 은평구 자체에서 보면 전세 물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은평구뿐만이 아니죠. 서울 전체에 지금 전세 물량이 굉장히 없는데 특히 은평구 대조동이나 역촌동 주변에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그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전세 물건을 다 찾아봐도 5건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이 신축 건물은 거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은 지역입니다. 자, 재개발 구역이 늘어나면서 주변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에 따라서 신축 오피스텔의 전세 시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자세한 개발 호재를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이 소형 아파트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이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에 반면에 공급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곳이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호재들 중에 교통 호재가 굉장히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GTX-A 노선인데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은평구답게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 호재만 얘기를 해도 거의 1시간을 떠들어도 모자랄 만큼 많고요. 그 주변의 재건축, 재개발, 그걸 얘기하다 싶으면 하루 종일 가겠죠. 오늘은 교통 호재부터 알아볼게요. 자, 그 대표적인 게 GTX-A 노선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GTX-A 노선이 드디어 2023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연신내역에서 시작해서 종로 3가까지, 연신내역에서 DMC역까지 각 10분 내에 주파를 하실 수 있어요. 자, 2023년이 지나면 이 물건지 주변은 명실공히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요. 자, GTX-A 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 10분대로 가실 수 있겠고요. 3호선을 통해서 이제 을지로나 종로까지 10분대, 6호선을 통해서는 DMC나 상암까지 10분대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GTX-A 노선을 좀 자세히 한번 보면요. 자, 운정에서 시작해서 연신내, 삼성을 지나서 동탄까지 연결되죠. 그리고 이 뒤로도 연결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올해 2월 달에 GTX 409죠. 은평구 연신내역이 착공을 했고요. 23년 12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GTX-A 노선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고
뭐 지금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GTX A 노선이 개발된 후의 전망을 보면 은평구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워낙 또 좀 많은데 기존에 노후된 그 집들이 재개발이 되고 교통까지 좋아지니까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한 유동인구도 많아질 겁니다. 자, 물빛공원 등을 비롯해서 연신내역 일대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냐면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상권이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도로라든가 학교, 공원 등이 많이 정비가 될 거고요. 특히 서울 시내 모든 지역이 그렇지만 은평구 또한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도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특히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신축의 값어치는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역촌동의 오피스텔 값어치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서부경전철 사업입니다. 세전역에서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23년까지 실시 설계 완료하고 28년에 개통 예정합니다. 자, 이 또한 앞으로 진행될 교통 호재고요. 이 또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유입인구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선입니다. 고양선은 이제 세전역,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경절철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LH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진척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겠죠. 예비 타당성 건너뜁니다. 이 예비 타당성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이거 건너뛰고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호선 세전역까지 주변역까지 해서 많은 발전 그리고 유입 인구가 생길 거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자, 다음은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비단 뭐 대조 1구역 사업이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는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개발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일단 대조 1구역 사업을 보면 구산역, 역촌역 사이 메인도로 서울흥로 주변입니다. 아까 제가 이 물건의 위치를 서울흥로 주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지하 4층, 지상 25층, 총 28개 동 2,4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개발이죠. 그러다 보니 그 개발이 된 모든 아파트나 이게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까지 가격을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조 1구역은 현재 이주 및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고 땅을 지금 파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조 1구역에 이제 힐스테이트라는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지금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그래요. 또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분양권 피인데 지금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완공될 때쯤 되고 또 완공이 된 후에는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고 그 주변까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3년 정도 더 있으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돼서 뭐 약속 장소까지 또는 나의 일터까지 더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니까 좀 미래가 그려지시죠.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도시로 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볼 법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포인트 한번 짚어봐야 될지 체크 포인트 만나볼게요. 자, 역촌동 그 오피스텔에 대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비단 이거는 역촌동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공통적으로 한번 두셔도 좋을 만한 사항입니다. 첫째, 유명 지역보단 유망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자.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미 유명하다면 그 이름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투자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같이 사가지고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투자 금액이 높아지고 투자 수익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유명한 지역보다는 앞으로 유명한 지역, 즉 저평가 지역. 대표적으로 서울의 예를 들면 뭐 은평이라든가 뭐 강북, 광진 뭐 이렇게 등등등 나오겠죠. 이런 지역이 많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런 지역 위주로 투자를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물건같이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사업 주변지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격이 굉장히 가능성이 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으로 부동산을 좀 매입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해서 지금은 공부하지 않으면 세금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금뿐만이 아니라 정책들, 그 정책들까지 다 알아야 우리가 뭐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사도 그 정책들을 알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규제 정책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늘어난 세금에 대해서 꼭 알아보고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임차인의 눈으로 보시면 이 물건에 대해서 임대가 나갈까 안 나갈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눈으로 투자 물건을 설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어떤 부분이 좀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하는지 이 두 가지 모두 다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또 가져가면 좋을지 주변 시세까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이 역촌동 오피스텔의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좀 가격이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빌라하고는 달리 상업지 내에 지어집니다. 그만큼 땅값도 비싸고 그 건물 가격도 비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분양가 지금 현재 시세는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자, 전세를 놓으실 때 임대 금액은 4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 굉장한 금액이죠. 굉장한 금액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고 월세를 놓으실 때 즉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9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더블 역세권 그리고 향후 2, 3년 뒤에는 트리플 역세권을 바라보고 있는 은평구 역촌동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이야기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까요?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출판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6제곱미터, 시세는 2억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파주시 문발동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요즘 지식산업센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 다른 유형도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지식산업센터를 추천해 주시는지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를 하나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전에부터 제가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부동산 그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와야지만 그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금액을 가지고 계속 메꿔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부동산, 그걸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상가나 오피스 이렇게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오늘은 파주시 출판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용은 약 56평방미터고요. 시세는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는지 간단히 추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최초 지식문화복합센터. 말이 좀 어렵죠? 지식문화복합센터. 자, 파주는 출판단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그 파주에 영상이나 미디어 산업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서로 시너지를 이뤄내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다라고 불리고 있고요. 성장 관리 권역으로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성장 관리 권역으로 공장이나 사업체가 옮겨가면 굉장한 혜택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성장 관리 권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출판문화산업단지 내에 약 600개 정도의 기업이 상주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아울렛도 있고요. 그래서 약 12,000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판단지 내에.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오피스나 상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죠. 부족한 상태라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영상, 출판, 디자인 특화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다.
그리고 교통 쪽으로는 이제 GTX A 노선, 3호선 연장 사업, 순환고속도로 등 많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면에서도 굉장히 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이제 운정 신도시라든가 뭐 동패동, 교화동 등 많은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거 공간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운정 신도시 3지구죠. 3지구 그리고 교화 신도시까지 개발이 되고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배우 수요를 가지고 그만큼의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물건을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자세한 입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파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GTX A 노선 그리고 대형 업무타운의 자연스러운 이제 인구 유입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치는지 또 장점과 함께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또한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주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는 2023년에 GTX A 노선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그 바로 옆에는 3호선 연장 계획도 있고요. 자, 기존에도 교화동이나 동파동에 약 4만 명, 그리고 운정 신도시에 약 18만 명 정도의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정 신도시 3기가 개발이 되고 또 교화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약 40만 명 정도의 배우 수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출판 산업단지의 현재 상태를 보면 지금도 12,000여 명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피스나 상가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인구, 현재의 상주 인구를 더해서 앞으로도 이곳에 지식산업센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잠시 후에 호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지식산업센터의 굉장히 호재라는 이야기인데요. 지식산업센터의 왜 호재인지,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고 또 호재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에서 알고 투자하자라는 제목을 한번 써봤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예전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에서 그 도심지 내에서 굴뚝으로 연기를 내뿜던 그런 공장들이 다 밀려났잖아요. 밀려나고 그 안에는 아파트형으로 지어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출판업이라든지 영상업 같은 그런 업체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파트형 공장이고 그게 지금 발전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된 거예요. 자, 수익형 부동산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투자자한테. 지금 뭐 부동산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굉장한 규제책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상가나 뭐 오피스텔 투자하고 오피스 투자할 때는 그렇게 혜택이 없어요. 하지만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굉장한 혜택이 있다는 거 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성장관리 권역의 세제 혜택으로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자,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했을 때 받는 혜택이에요. 자, 과밀 억제 권역이라면 이 수도권이죠. 수도권 내에서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업장 또한 외부로 내보내려고 지금 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과밀 업체 권역에서 성장 관리 권역으로, 즉 파주시 출판단지 같은 성장 관리 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법인세나 소득세가 100% 감면이 됩니다. 4년 동안요.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50%가 감면이 되고요. 취득세도 100%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 또한 5년 동안 100% 감면이 되고요. 그 이유는 3년 동안 50%가 감면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이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사업장들은 성장 관리 권역으로 옮겨가는 게 좀 더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업장들이 이 파주 출판단지 같은 곳,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식산업센터 최초 입주 창업 시에는 취득세가 35%에서 75%, 그리고 재산세가 37.5에서 75%가 감면이 됩니다. 자, 감면되는 이 법은 22년 12월 31일까지 세제 혜택을 연장을 하는 거고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혜택은
최초 분양자예요. 최초 분양자나 사용시가 최초 분양자가 사용시에 한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는 굴뚝이 있고 연기가 나는 업종들도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요. 출판업,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전시 관련 산업, 상업 인쇄 관련, 기록 매체 복제,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등. 자, 연기가 안 나는 그러니까 IT 산업이나 출판, 영상 미디어 산업 이런 산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한 대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교통 호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교통 호재가 꼭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광역교통도로가 광역교통 계획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 파주시도 마찬가지인데요. 2023년에 DTX A노선 운정역으로 들어옵니다. A노선이. 그리고 3호선은 운정호수공원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도 3호선이 연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야당역이나 운정역으로 지금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김포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게 되지요. 그리고 또 계획 중인 게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정말 광역교통 계획에 따라서 광역교통로가 잘 깔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파주의 출판 단지 또한 이 서울 외곽의 변두리가 아니라 서울 주변의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절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형성이 되면요. 자, 그리고 3호선 연장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 신도시를 잇는 3호선 연장 사업인데요. 자,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올해 말에 적격성 조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사업 추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메디컬 클러스터라는 곳이 있어요. 파주 전체적인 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요. 이후에 파주 도시 네임밸류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정 3지구 사업이 있죠. 자, 운정 3지구 사업은 어떤 거냐면 운정 1, 3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졌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운정 신도시 사업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인구가 23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행정체계로는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청사가 세워지면 주변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교통 편의 수요도 증대할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행정구역을 나누는 거죠. 그만큼 인구 유입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호재들은 모두 어떤 거냐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그 부동산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지식산업센터도 아파트처럼 많은 양이 공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요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인구까지 더 늘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또 필요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성장 관리 권역으로 옮기게 되면 사업장 또한 많은 혜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 또한 굉장히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보실 때 좀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겠죠. 그리고 또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인구 유입과 수요를 책임져줄 저희 호재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체크포인트 짚어보면 좋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거는 수익형 부동산을 보기는 힘들겠죠. 차익형이라고 보고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체크 포인트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투자 부동산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투자의 기본이 될 원칙인 것 같아요. 부동산 자체 내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첫째도 수익률, 둘째도 수익률. 자, 이 반대는 공실률이 되겠죠. 자, 제일 피해야 할 게 공실이라는 건데
그 공실률을 줄이는 거, 그게 바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뭐 기본적인 얘기죠.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물건을 찾아보기. 이거를 잘 모르시죠.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될 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주변 가서 물어보시면 다 알거든요. 다 알고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 그래야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니까요. 자, 수익형 부동산을 진행할 때도 항시 임차가 완료된 물건을 위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바로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여러 체크 포인트까지 모두 짚어봤으니까요. 꼼꼼하게 메모해 두셨다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세 어떻게 좀 형성돼 있을까요? 네, 시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요.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를 줘야겠죠. 그럼 보증금 1천만 원에서 월 80만 원에서 82만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1억 6천, 1억 6천 5백만 원 사이에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알짜 지역은요. 은평구와 파주시 두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 이번에는요, 눈 크게 뜨고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바로 부동산 관련 공부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메모 준비해 놓으셨죠? 자, 오늘 내용은요, 저희가 좀 세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본다고 하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얘기했던 백문백답 그 내용이 있었죠. 그중에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그리고 임대소득세에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 그 문제를 제가 읽다 보면, 백문백답 중에 문제를 읽다 보면, 함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알아야 되고 그 정책의 시행 시기도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백문백답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나와 있는 이슈 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입니다.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 10% 인상이 가능하다?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에 질의 회신을 한 결과 세입자가 동의하면 1년 계약을 할 수 있고요. 1년 계약 동안 5%씩 2년 동안 10%를 올릴 수 있다라는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자꾸 똑같이 얘기해놓고 다른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국민들은 어떤 걸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대차 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면 임대료를 2년 동안 10%를 증액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죠. 주택 임대 사업자와 세입자가 합의하는 경우다. 이른바 5% 룰의 변칙을 인정하는 것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자, 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의원이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하냐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민특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문은 임대차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경우에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은. 근데 이게
민트법하고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 섞여 있는 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죠. 주임법입니다. 자, 임대차 3법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걸 알려면 좀 법의 종류 좀 몇 가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민트법이에요. 민트법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에 내용이 좀 바뀌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임대 기간 동안 세입자 동의해서 5%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이후에는 1년 동안 올리질 못해요. 근데 임대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민특법에는. 그래서 임대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입자하고 동의하면. 자, 임대 기간 동안 5%를 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안 올리면 되니까 그럼 2년 동안 10%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민특법에 대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달이죠. 작년 2월 달에 이제 그 바뀐 내용이 있어요. 이 민특법에는 5%라는 게 원래 연 5%라고 돼 있었어요. 연 5%라 그래서 2년이면 10%를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2월 달에 이 연이란 말이 사라졌죠. 소리 소문없이 사라져가지고 그냥 5%로 돼 있습니다. 여하튼 임대 기간 동안 5% 그리고 1년 동안 올릴 수 없다라는 게 민특법의 주정이고요.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죠. 주임법.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임대 기간에 대한 기준은 2년입니다. 자,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임대차 3법이 나왔죠. 그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플러스 2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데 임대사업자면 이 민특법에 적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플러스 1년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년을 임대 계약을 하고 임대 기간 동안이라는 조문이 있으니까 1년을 임대 계약을 하고 또 1년을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5%씩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맹점을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국토부에서.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왔냐면요. 국토부는 이 경우 민특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민특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는 1년 계약을 하고 5%씩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2년 동안 10%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법은 이제 특별법을 우선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우선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민특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국토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이 동의한 상태에서 1년 플러스 1년 계약을 할 수 있고요. 5%씩 10%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유권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유권 해석이 나오기까지 벌써 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 내용들을 일반 국민들이 질의를 통해서 찾아낸 거거든요. 이게 너무 급속하고 조속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왜 못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지금 임대사업자는 1년 플러스 1년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한 번도 경험 못한 집값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 못한 것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서민 아파트값 2년 새 35%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가 아파트값 상승률이 고가 아파트값 상승률의 2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고가 아파트는 워낙 처음부터 비쌌으니까. 근데 그때 임금 인상률은 3.3%.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서울 저가 아파트값 35% 뛰어 고가 아파트는 15% 뛰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산해 볼 수 있냐면요. 월 250 버는 사람이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써야 4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5년 동안 4억 5천짜리를 만들었다고 쳐요. 4억 5천만 원을. 그럼 집값은 10억이 돼 있겠죠? 그럼 또 못 사는 거예요. 서울의 2분위 하위 40%입니다. 하위 40%의 아파트값 평균 가격이 7억이에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억인데 하위가 그러니까 40%가 7억이고 60%가 10억이 넘는다는 얘기겠죠.
1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이에요. 새 집에 살고 싶은데 새 집이 없거든요. 새 집을 지을 계획도 별로 없고 그것도 이제 특별 공급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빼주는 것 같고요. 결국은 공급이 해결돼야 되는데 공급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제목도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한 번도 경험 못한 집값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백문백답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요.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자,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분에 대해서 21년 귀속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1년 귀속분이란 얘기는 21년 6월 1일 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의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거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래서 집을 팔 때는 5월까지 팔고 살 때는 6월 이후에 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정 내용을 볼 때는 텍스트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개인 주택분 세율 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 세율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구간이죠. 구간은 총 6개고요. 자, 개정된 내용은 2주택 이하입니다. 2주택 이하일 때는 개인은 0.6에서 3.0%까지, 법인은 단일로 3%. 그리고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일 때는 개인은 1.2, 그리고 1.2에서 6%까지, 법인은 무조건 6%. 우리는 이제 세법을 공부하거나 무슨 세금을 계산할 때 내가 2주택자냐, 조정지역 내에 속해 있냐, 투기과열지구냐, 투기지구냐, 그게 언제 지정이 되고 언제 해제가 됐는가, 내가 집을 언제 취득을 했는가, 혹시 사업자가 있다면 내가 단기를 냈나, 장기를 냈나, 이거 하나하나 알아야 우리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살고 있죠. 또한 세부담 인상에 대한 내용도 바뀝니다. 21년 귀속분부터 이것도 6월 1일 기준입니다.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이 적용이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이 없이 재산 가치만큼 무조건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일반 1,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개인은 150%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내가 만약에 작년에 재산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올해 이 집의 값어치가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150만 원 이상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부담 인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50%로 되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는 300%, 3주택 이상자는 300%.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폐지돼서 얼마가 나오든 간에 작년에 얼마를 내고 올해 얼마가 나오든 간에 그대로 고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법인 주택분 과세를 강화한다고 돼 있고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고령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예요. 자, 70세 이상이면은 현행 30%에서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10%씩 올려준 거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또한 거기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40, 50, 그래서 90%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의 그 상한선이 있어요. 공제는 80%까지만. 전에는 70%에서 80%로 올린 거죠. 8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텍스트로 나와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변경된 내용이에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무슨 수능 문제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고 2주택자입니다. 자, 20년 9월 1일 주택 한 가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 세율의 적용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예요. 그러면은 누진이 되는 거잖아요. 양도세 할 때도, 종부세 할 때도 누진이 되는 건데, 자, 조정 대상 지역 판정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현재를 기준으로 20년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년 귀속분 부과시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한다. 자, 20년
20년에 그 귀속된 내용, 그러니까 20년 6월 1일자에는 중과가 된다는 얘기죠. 중과가 된다는 얘기고 21년 그 귀속분부터는 중과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3주택을 보유한 상태. 3주택자라는 거는 이제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자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한 가구를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한 후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경우 적용 세율은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국세청에서 만든 질문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국세청에서 하는 거고요. 합산배제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합산 배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임대사업자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이 변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기준은 18년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 그리고 이 밑에는 18년 6월 4일이 있어요. 기존에는 단기 임대사업자를 내든 장기 임대사업자를 내든 모두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18년 6월 4일 이후로는 장기 임대사업자만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18년 9월 13일 이후로는 이 장기 임대 사업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 말도 어렵죠. 자, 9.13 대책 이후로는 단기 임대 사업자든 장기 임대 사업자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 물건을 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한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준은 18년 9월 13일 기준, 그리고 단기 임대사업자는 18년 6월 4일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은 주택을 6억 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자,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6원이 폐지되었습니다. 자, 개인은 종합부동산세를 9억 원까지는 안 내죠. 근데 법인은 6억 원까지 공제를 받고 있었어요.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또 예외가 나옵니다. 다만 뭐 사업의 특성 등등등등 할 때는 세부담 상환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이 내용, 다만 예외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6억 원의 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이 되는지.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단일 세율 3% 또는 단일 세율 6%가 적용이 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6%예요. 법인은 이제 무조건 6%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이 줄줄줄줄 있었어요. 뭐 부부 공동 소유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 소유에 관한 부분은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부가 공동 소유를 합니다. 공동 명의를 하는 거죠. 공동 명의를 가지고 5대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취득세죠. 재산세하고 취득세는 물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씩 내면 되는 거예요. 반씩 내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이 모든 게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혜택이 좀 많아져요. 공제금액도 커지고요. 커지는데 만약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문제에 걸리면 공동명의를 했을 때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텍스트로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명의하면 나머지 세금들은 다 이득인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1주택 비과세는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였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민특법이라는 또 카드도 있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좀 계약을 해야 될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이 날짜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전화 문자 상담도 받고 있지만요. 오프라인 자리도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17-710 부동산 정책 두렵지 않다. 위기 속의 기회 부동산 시장에서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호선 신천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전화와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